네, 국민의힘 당권 후보들이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총선 책임론과 댓글팀 등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전대 과열 양상에 지지자의 몸싸움까지 일었고 총선 후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각종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은 이 합동연설회가 어제도 천안에 있었고요. 오늘도 이제 TV 토론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연이어 있는데 분위기는 상당히 과열되고 있습니다. 어제 연설 도중에는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이뤄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뭐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이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인 뭐 분석을 떠나서 굉장히 좀 위험했던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이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최근에 이제 정치 테러 사건도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전대 과정에서 과열 양상이 좀 과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의 안전을 좀 걱정하기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과연 이 결과에 승복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전당대회가 단순히 당대표를 선출하는 그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내 분열의 시작이자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내 분열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예상은 안 하고요.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폭력적 장면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경위는 뭐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폭력적 장면을 연출했던 그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먼저 상대방 측에서 본인한테 폭력을 행사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격한 의자드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상대방은 이분이 이제 그 배신자라고 외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무례하다, 그다음에 연설방해다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당 선관위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지만 각 캠프 내에서도 책임 공방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게 누구 때문인지, 뭐 누구의 지지자인지 그 경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또 진실 규명 차원에서 하게 되면 그 진실 규명을 듣고 또 다른 또 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두 후보가 각자 또 페이스북에 SNS 이런 거를 올렸단 말이죠. 예. 책임 공방에 대해서. 그거는 저 앞서 저 현장에서 저런 부분을 무마시키면서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했던 부분과 또 반대되는 결과를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책임 공방과 관련된 지속적인 서로 간의 언쟁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저 부분은 어제 연출이 됐지만 그 이전에도 사실 상대방 후보가 나왔을 때 또 연설할 때 야유를 보내는 경우는 많았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이게 다 연설 방해거든요. 예전에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저도 전당대회 경선 관리를 해봤지만 예전에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나오면 극하게 환호성은 질러요. 그런데 내가 반대하는 후보가 나오면 야유 보내는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는 야유 보내는 건 다반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지난 그 연설의 과정에서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각 캠프 진영에서는 자제를 시키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멈춰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당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가 진행이 되고 한동 후보의 경우에는 1차 투표를 좀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반승하겠다, 결선에 안 가겠다라는 것인데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곤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현재 각종 여론 지표 상에서는 이제 좀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오죠. 그런데 역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보면 그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투표 결과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차이 범위를 넘어서는 독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한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 왔죠. 그래서 그에 따르면 과반 그 이상의 득표가 가능한 현재 사태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 선거인단들이 실제 투표장에 가서 어떤 본인의 그 마음을 갖고 투표하느냐죠.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내가 당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비전에 동조할 것인가, 아니면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얘기하는 대통령과 각을 지게 되면 여당에서는 이건 공멸이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본인도 동참할 것인가, 이런 선거인단의 투표장에서 결정에 따라서 과반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이야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또 이제 단일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 간의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후보 다 별로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이거든요. 관련해서. 네,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은 뭐 열어놓고는 있지만 이게 들어보니까 뭐 실무적으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뭐 실제로 단일화 작업을 위한 뭐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상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원희룡 후보의 출마 배경 자체가 뭐 일부에서는 용산의 시그널을 받고 나온 것 아니냐.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제 용산이 배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단일화 과정에서 실제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원희룡 후보의 어떠한 자발적인 의지보다 용산에서 어떠한 시그널을 보내느냐 사실상 원희룡 후보에게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것 아니겠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진척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원래는 이제 세 번째 주자 정도로 평가를 받다가 이제 두 번째 주자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나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 나를 돕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본인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보더라도 그리고 정치적인 관계를 보더라도 단일화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장벽이 있고 설사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1+1이 과연 2가 될 거냐. 그러니까 정말 단일화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요. 뭐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뭐 윤상현 후보까지 만약에 연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표를 단일화한 후보가 다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이제 그 19, 20일 1차 투표 전에 단일화는 실제 어렵죠. 만약에 전에 단일화의 목적은 원래 거기서 과반을 얻기 위해서 단일화하는 후보가 과반을 얻어서 한동훈 후보를 꺾기 위해서 하는 단일화일 거예요. 근데 그런 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다면 각자가 갖고 있는 저변을 다 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살려야 되고 살려서 1차 과반을 저지해야 되는 현재 그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1차 투표 전에 단일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이고 뭐 결선을 가게 되면 이제 단일화라는 의미는 사실 지지선언이겠죠. 그 지지선언을 했을 때 지지선언을 하는 후보가 지지선언 대상자에게 그 지지층이 그대로 온전히 옮겨가느냐의 문제는 저는 옮겨가는 쪽으로 판이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뭐 비윤, 반윤 여러 가지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그 거리와 관련돼서 후보를 평가했다면 이제는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도 한동훈 후보는 나오면 안 된다. 뭐 안 될 후보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의 대표로서의 자격 부정을 하는 이런 선거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후보가 반한으로 묶여져요. 그러니까 반한에 포함되는 이런 지지층은 그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로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득표한 그만큼은 그대로 1+1이 2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 커졌다. 판이 반하로 이렇게 반한데 친한으로 뭉치게 되면 그래서 저는 결선 투표에서 지지선언을 하게 되면 그 지지선언 한 후보의 표가 온전히 갈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총선 백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았잖아요. 이것을 이제 전당대회 전에 발간할 것이냐, 후에 발간할 것이냐, 한다면 또 그 안에 어떤 것까지 담을 것이냐, 여러 가지 참 의견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제 조정은 의원이 말한 것은 전대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겠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다. 전대 끝나고 발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근데 이제 이게 한동훈 후보가 그 총선을 지휘했던 지휘자였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죠. 지휘자가 당대표에 출마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데 원칙론적으로 보면 백서 발간은 전당대회 이후에 하는 게 맞죠. 전당대회 이전하게 되면 그건 오해 소지가 있어요. 쭉 그렇게 해왔고 더군다나 조정은 백서 발간 위원장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본인이 여러 가지 이미 밝혀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백서의 공정성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백서 발간을 전당대회 이후에 하게끔 본인이 그런 단초를 제공해 왔어요. 두 번째는 백서라는 것은 패인 분석 이후에 대책 수립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원래 공개하는 것도 좀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게 아니 백서를 만드는 이유가 다음에 이걸 보완해가지고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 공개한다. 그럼 민주당도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글쎄 영업 비밀을 왜 이렇게 공개하는지 저는 이 자체가 백서 발간과 관련된 논쟁은 본인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떠나서 당을 위해서는 이게 좀 안 맞는 논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여론조성팀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여론조성팀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발굴했다. 이거 수사가 좀 필요하다. 나아가서 특검 대상이다라는 이제 일각의 이제 목소리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의혹이라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이 댓글팀 조성 의혹이 뭐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 한동훈 그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그러니까 공무원이던 시절에 이런 댓글팀을 운영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양문석 그 의원께서도 이 6만여 개 댓글을 분석을 했는데 이 중에 502개 이게 정말 그 오탈자나 기호나 띄어쓰기 이런 게 한치의 그 틀림도 없이 똑같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매크로 돌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한동훈 후보의 구체적인 해명이 일단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게 일단 첫 번째로 댓글팀이 과연 실제 했느냐의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실제 존재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공무원이 개입을 했느냐 아니면 자발적인 팬덤의 어떠한 팬덤 역할이었느냐 또는 뭐 공무원과 어떤 비공무원이 섞인 사설팀을 운영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뭐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에서도 댓글팀이라는 게 언급이 되고 뭐 최근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폭로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가 운영을 했던 댓글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문자에 보면 사실 좀 구체적인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소설 쓰기 식의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정말 뭐 끌어내리기 위한 의혹 제기를 넘어서 채팅방의 내용이 공유가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장관님께도 보고드렸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직 장관의 신분에서 이런 댓글팀이 운영되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범죄 행위인 거죠. 이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뭐 특검까지도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게 당연한 수순인 거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는 바 없다.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댓글을 단 것이 잘못이냐라고 이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의혹들이 좀 어떻게 정리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명확한 입장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왜냐하면 자발적인 댓글이 뭐가 문제냐라고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자발적인 댓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런 질문을 던진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도 전제하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입장이 명확하지 않지만 문제는 저게 법무장관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댓글, 저희가 말하는 악플 같은 경우에 악플이면 문제가 되죠. 악플이면 명예훼손 모욕이 되기 때문에 악플 자체가 이게 자발적이든 아니든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답변했어야 돼요. 이게 악플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다른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이 기회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발적이든 아니든 간에. 거기까지 나가야지만 정치인의 자세라고 보여지고 그러나 저게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여부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자발적인 거고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그걸 몰랐다라고 하면 더 문제가 없는 거고 그냥 단순히 알고만 있었다고 해서 그것도 범죄로 연결되느냐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선거 관련된 부분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두 번째는 법무부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식의 의견다는 것이 과연 문제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오로지 문제 하나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하는 이런 악플, 게시글 이런 게 문제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알면서도 이걸 방임했거나 지시했나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법률적 문제로 이게 더 나중에 파급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 기회에 한동훈 후보가 이걸 알았다면 이런 게 확인했다면 다른 사람 비난하는 이런 것들은 자발적이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한 지침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출마 선언과 함께 이제 띄운 종부세 완화를 두고서 야당권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판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이런 부분이 어떤 실수라거나 우발적인 그 언행이었다고 하면 분명히 빠르게 수습을 했을 겁니다. 뭐 그런 것을 검토한 바 없다라고 하던지 입장 정리를 분명히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의견을 뭐 청취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라고 했고 여러 언론의 취재를 보면 이 대표 측 관계자들은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들은 어쨌든 뚫고 가야 될 일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나가야 될 길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전 대표의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이런 종부세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고 실제로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 이건 결국에 이제 차기 대선을 보시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차기 대선을 보고 이번 총선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지층이 결집을 했고 야권에 많은 표를 몰아주셨지만 뭐 이른바 한강벨트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특히 접전지에서는 패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거기에 이제 부동산 민심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끝났던 것 같고요. 그를 토대로 해서 이 지지층 결집을 넘어서 중도 확장까지 하기 위해서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그 수를 계산해서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 내외에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뚫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장 뭐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에서도 계속해서 비판이 나왔고 이를 두고 뭐 일각에서 차기 대권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세력 간의 좀 다툼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소신인지 여부는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소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부세를 폐지한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 이미 이제 틀렸다라고 자인했던 세금 체제이기 때문에 주택가 못 잡았잖아요. 수요 억제 정책이었는데 이건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또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서 토지 보유세를 또 주장해요. 그러니까 종부세보다 훨씬 큰 보유세를 또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 세금 정책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저 말씀은 중도층에 대한 호소, 글쎄 진정성은 좀 의심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대선 전략 차원에서 보게 되면 당내에서 지금 승부수를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서 이걸 내가 걸어야지만 비등비등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승부수가 아니거든요. 워낙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대선을 위한 여론 조성 차원인 거죠. 미리 알아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종부세 이슈를 던졌을 때 어떤 당내 반응들이 있고 또 이 당내 반응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전 검증 차원이다. 왜냐하면 박찬대 의원이 종부세 폐지 비슷한 말씀을 하셨더니 진성준 정책의 의장이 이제 반대했단 말이죠. 진성준 의원은 약간 친문 의원으로 여겨지는 분이기 때문에 다소 노선에 따라서 지금 김두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성에 따른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발 정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어떻게 수습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대선 후보 전초전에 어떤 이슈 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김두관 의원이 말려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게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세제라는 게 뭐 민주당의 정체성과 안 맞는다. 글쎄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죠. 이 부분은 원래 전당대회 이슈용으로 던진 건 아니지만 전당대회 이슈가 됐고 거기에 김두관 의원이 스스로 어떤 좁은 울타리를 쳤다. 이 부분은 김두관 의원이 뚫고 나가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슈에 대해서 김두관 의원이 저런 식으로 약간 추상적인 이념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저는 22%도 얻기 힘들죠. 그걸 뛰어넘어야죠. 예. 원래 거꾸로 갔어야 되거든요. 이재명 의원과 김두관 의원이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른 식으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이건 좀 의외의 한수를 뒀어요. 그럼 김두관 후보의 지금 대응들을 이제 뭐 좀 살펴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이제 강한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그 전대 일정과 관련해서도 이의 제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후보자 연설 일정 이전에 이미 이제 투표가 끝나게 되기 때문에 권리당원이 이제 투표가 끝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글쎄 이게 뭐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만은 일단은 김두관 의원의 지금 어떤 행보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전 대표와 이제 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고 예. 있는 거고 이 전당대회 운영 자체가 과연 공정하느냐 이건 결국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를 막아보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반 이재명계의 구심점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이 전당대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뭐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지지 정당을 아마 물어볼 거예요.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때 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대답을 하거나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는 여론조사의 응답 자체가 무효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에게만 너무 답변을 좁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어느 정도 정당의 입장에서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도 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이다. 다만 뭐 연설회와 관련한 투표 일정 이런 부분들은 후보자들 입장에선 민감하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당에서 한 번 더 숙고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런 뭐 세부적인 내용과 별개로 이 김두관 후보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1급 체제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어떤 다양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재명 대표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하게 반 이재명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보셔도 그것만으로 사람들이 모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그 일기 지도부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앞으로 본인이 대표가 된다면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해병특검법의 재의결 시기를 여당이 이제 전당대회 이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플랜 B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상설특검에 나서자라는 제안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특검, 상설특검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저는 뭐 최선책은 그래도 이제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야 합의를 어느 정도 이뤄서 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당이 열었다고 보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제2결 시기를 여당 전대 이유로 잡았다라는 거는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카드를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여야 합의하에 이 특검법을 처리하게 되면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설특검은 이제 재표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최선은 특검법, 여야 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그 정신이 살려진 특검법을 추진하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상설특검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설특검의 필요성 어떻게 좀 보시는 거죠? 그건 국회가 판단해서 할 일인데요. 네. 사실은 민주당이 상설특검 가동을 할 만한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 상태 그대로 상설특검법을 운영하면 되는데 이걸 또 고치겠다는 거거든요. 상설특검법이 발동되게 되는 거는 사실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스러울 때 그때 정치적 중립을 갖췄다는 건 여야 합의겠죠, 사실은. 예. 국회가 특검을 추천하는 거죠. 그럼 대통령 임명하는 절차인데 그때 그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야, 그러니까 1교섭 2명, 2교섭 2명, 이게 4명을 추천하게 됐어요. 이걸 갖다가 전부 다 1교섭 야당 측에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규칙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특검을 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정치적 중립을 허무는 거죠. 그러면 상설특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쎄요. 그때그때 이 규칙을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만들고 바꾸고 또 대바꾸고 이런 국회 운영 입법기관이 하는 건 전 처음 봤고 결국 상설특검 못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본인들이 특검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특검 임명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검토하다 말 것 같고 플랜 B는 작동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